지금 워싱턴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가 뭘 하겠느냐며 비웃던 전문가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제재를 가하면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계가 한국 무기 없이는 전쟁을 못하고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래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품질조차 이제는 K 품질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반전 드라마입니다. 수출 5위, 신뢰도 1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생을 외제가 최고라고 믿고 살아야 했던 우리에게 이제 전 세계가 한국산을 구하지 못해 줄을 서는 날이 온 것입니다. 강한 나라라서 버틴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끝까지 버텨냈기에 마침내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 오늘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10년 12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오판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 보고서 때문에 수백억 달러의 투자 방향이 바뀌었고 동맹국의 미래가 재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모든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고백하러 왔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콜린스입니다. 국제정치학 교수이자 한때 미국 정보기관의 전략 분석 자문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숫자와 데이터를 다뤘고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 나라를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한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경제 지표가 담긴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향후 20년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방안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그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결론이었습니다. 성장은 멈췄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주 작성자였습니다. 3개월 동안 데이터를 모았고 그래프를 그렸으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었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으며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2025년까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며 전략적 가치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동의했습니다. 상급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는 통과됐고 분류되었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제 무의식이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 너머에 있는 데이터가 포착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학자였고 전략가였으며 냉철한 분석가였습니다. 감정이나 직관은 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5년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학교로 돌아와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방산 수출?
한국이?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전차를 팔고 있었고 중동 국가들과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측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야. 곧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보고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제 커리어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또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한 음악 그룹이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에도 같은 이름이 계속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저는 워싱턴의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2010년에 쓴 한국 보고서 기억하나? 요즘 그게 자주 재검토되고 있어.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쓴 보고서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전략적 가치는 감소할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최신 데이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핵심 공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서도 디스플레이에서도 그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밀릴 것이라고 예측했던 제조업은 오히려 더 고도화되어 있었습니다. 출산율은 여전히 낮았지만 그들의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틀린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제 방법론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결론이 이렇게 빗나갔을까요? 저는 밤새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논문을 읽고 기사를 검색하고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한 가지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10년 당시 저는 한국을 데이터로만 봤습니다. GDP, 인구, 산업구조, 무역수지. 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들의 역사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가르쳤고 수십 편의 논문을 썼으며 세계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힘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0년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각국의 대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진단 키트, K-방역, 그들의 시스템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화면 속 장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이런 힘을 얻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야기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책을 읽었고 다큐멘터리를 봤으며 한국인들이 쓴 회고록과 에세이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이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천막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천막 학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학교를 세웠구나. 또 다른 자료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와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그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무슨 고속도로냐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0년 후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0년에 본 한국은 그들의 현재가 아니라 그들의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제 분석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조업이 중국에 밀린다는 제 예측도 데이터상으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어떻게 다음 단계로 도약할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들이 지난 7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폐허에서 산업국가를 만들었고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일궈냈으며 가난에서 풍요를 창조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저 하나의 단면이었을 뿐입니다. 2023년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국제 정치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완전히 잘못 봤어. 그 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15년 전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지.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 그리고 지금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야. 그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없어.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가보세요. 숫자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마지막 강의에서 제 오판을 고백하기로 말입니다. 2024년 봄 저는 강의실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고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첫 장에는 2010년 보고서의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평생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2010년 나는 한 나라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한 전략가가 어떻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오판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날 강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했던 데이터를, 제가 내렸던 결론을, 그리고 제가 놓쳤던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진짜 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것은 기술도 아니고 경제 규모도 아니야.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뭔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아직 그 답의 전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렸다는 사실만큼이나 제가 왜 틀렸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수많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보고서, 산업 동향, 문화 수출 데이터, 국제관계 분석. 그리고 서서히 아주 조금씩 제가 놓쳤던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경제 지표나 기술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장면을 기억합니다. 몇 년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터뷰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 일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잘해야 합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저에게는 어떤 경제 이론보다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한국의 한 스타트업 CEO가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조부모님은 전쟁을 겪으셨고 부모님은 외환위기를 겪으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업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것은 경제였지만 제가 놓쳤던 것은 역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지난 70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기록이었고 극복의 역사였으며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그들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에 본 한국은 정체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제가 예상했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이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수출하고 전차를 판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면서도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힘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저는 아직도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힘은 기술이 아닙니다. 경제 규모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곧 이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발견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제 오판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답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힘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표면만 본 것이었습니다. 진짜 답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마주했을 때 저는 제 평생의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보스턴의 공기는 후덥지근했고 캠퍼스는 여름방학을 맞아 한산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한국에서 온 방문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사를 가르치는 교수였고 몇 달간 하버드에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15년 전 저는 한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단정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고 생각하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빨리 성장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움직인 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에 의아함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5년 후 전쟁을 겪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전쟁 직후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밤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왜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겪은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의무라는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답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진짜 변수는 기술도 자본도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본 기억.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기억. 가난 속에서 굶주렸던 기억.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 그 기억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면서 한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제 데이터가 한국을 설명하지 못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경제 지표를 봤지만 그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산업 구조를 분석했지만 그들의 역사는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했지만 그들의 눈물은 세지 못했습니다. 제가 2010년 보고서를 쓸 때 저는 한국을 보통의 중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인구가 줄어들며 경쟁력을 잃어가는 나라. 그저 통계적 평균에 수렴하는 예측 가능한 나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보통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100년 전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름을 빼앗기고 언어를 금지당하고 정체성을 부정당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의 기록들을 다시 찾아 읽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한국인의 이름을 바꾸도록 강요했던 기록, 한글로 수업하는 것을 금지했던 기록, 독립을 외치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기록. 그 기록들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직접 전해준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그들 안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1950년 한국의 문맹률은 70%가 넘었습니다. 10명 중 7명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의 사진을 봤습니다. 천막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로 앉아 낡은 교과서를 나눠보며 공부하는 아이들. 그 사진 속 아이들의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눈에는 배고픔이 아니라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았을 때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지가 나라를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다시 무지한 민족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국 땅에서 힘든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조국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의 기록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김포공항에서 가족과 작별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살, 21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의 손을 붙잡고 울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살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자신의 꿈을, 자신의 행복을 담보로 나라의 미래를 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놓쳤던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개인의 성공은 결코 개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들의 모든 선택에는 이런 질문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는데 도움이 되는가? 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자랐고 공부했으며 일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나라입니다.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자원은 풍부하며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절박함입니다. 미국은 한 번도 나라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토에서 전쟁을 겪어본 적도 없습니다. 마지막 내전이 160년 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국가의 생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숨 쉬는 공기처럼 말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질서 있고 효율적이며 기술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실패를 숨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거대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국민이 따릅니다. 개인의 선택보다 국가의 지시가 우선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힘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선택했고 그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 일화를 기억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에 바쳤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뉴스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줄을 서서 금을 내놓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벗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화면이 흐려질 정도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 동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의 기억, 1960년의 기억, 식민지의 기억. 그 기억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의 행복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라가 사라지면 가족도 미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저는 한국의 대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진단 키트를 개발했고 검사소를 세웠으며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서양 언론들은 그것을 효율성이라고 불렀고 기술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효율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다시 통제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2015년 메르스 때 겪었던 혼란을 다시 겪지 않겠다는 결심. 그 두려움과 결심이 그들을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 한국 정부의 브리핑 영상을 매일 봤습니다. 담당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포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을 치르듯 싸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었고 그들은 절대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위기에 대한 반응 속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분열됩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고 누구를 비난할지 정하고 정치적 공방을 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들은 오히려 집중했습니다. 개인의 의견 차이는 뒤로 미루고 정치적 입장은 잠시 내려놓고 일단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데이터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래프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한 나라의 생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는 2010년의 인구 감소를 걱정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쇠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노동력이 줄고 경제가 위축되고 국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인구가 줄어든다면 한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면 자동화를 앞당기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문제였지만 그들이 본 것은 기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일반 공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구 감소는 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경제학의 기본 공식이었고 저는 그 공식을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식을 배운 민족이 아니라 생존을 배운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론은 참고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면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유튜브에서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중 한 젊은 엔지니어가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6.25 때 군인이셨어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셨지만 평생 악몽에 시달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우리 무기로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우리 기술로 우리 땅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한 이유를, 한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한 이유를, 한국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를.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약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는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민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GDP를 계산했고 무역 수지를 분석했으며 산업 경쟁력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결심은 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려준 유언은 듣지 못했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절박함은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심은 통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프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엑셀 시트에 입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한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연료였고 측정할 수 없는 에너지였으며 계산되지 않는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왜 한국이 모든 예측을 뛰어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잊지 않았고 굴욕을 잊지 않았으며 가난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딛고 일어서기로 선택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멈추지 않기로, 무너지지 않기로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과거를 지웁니다. 상처를 덮고 아픔을 숨기며 빨리 잊으려 합니다. 과거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고 벗어나야 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원동력으로 바꿨습니다. 아픔을 힘으로, 굴욕을 동력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과 같은 역사를 겪었다면, 솔직히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을지 말입니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가보다 개인이 우선이고 공동체보다 자아실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었고 공동체였으며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으로, 제 경험으로, 제 이론으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저의 고별 강의였습니다. 강의실은 가득 찼고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마 마지막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가까이 강단에 섰지만 이날만큼은 긴장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제 평생의 실수를 고백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첫 장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국가의 힘을 연구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국가의 힘은 군대의 크기나 경제의 규모나 기술의 수준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위해 함께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한 나라를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1950년 전쟁 직후 서울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폐허 속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굶주린 아이들, 절망적인 풍경. 이 사진 속의 나라를 보십시오. 제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이 폐허를 보고 누가 70년 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가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문화로 세계를 사로잡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들은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희망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고 길을 닦았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남으면서도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 그 결심이 그들을 움직였고 그 다짐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서울의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빛나는 마천루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살아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폐허에서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측하지 않습니다. 15년 전 나의 예측이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틀렸는지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잃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잊지 않는 한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후회하시나요? 그 보고서를 쓴 것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 실수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요.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겸손. 숫자가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겸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그들의 고통과 기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에도 저는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창밖을 바라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세상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재평가. 한 전략가의 고백. 데이비드 콜린스 이것이 제 마지막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측이 아니라 증언을 쓸 것입니다. 제가 틀렸다는 증언. 제가 배웠다는 증언. 그리고 다음 세대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증언을 말입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며 제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할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아버지의 땀 속에서, 어머니의 헌신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힘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어머니에서 딸로. 그렇게 전해지는 기억이 한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연료가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힘, 측정할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끝맺으려 합니다. 제가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언젠가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것을 읽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들의 할아버지가 겪은 고통,
그들의 할머니가 흘린 눈물, 그들의 부모가 바친 땀, 그들의 선배가 이룬 성취.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선택이었고 희생이었으며 사랑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세계의 다른 분석가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숫자만으로는 한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통계 뒤에 숨은 이야기를, 그래프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수치 속에 담기지 않은 감정들을 봐야 합니다. 저는 평생 전략을 짰고 정책을 분석했으며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쳤고 워싱턴에서 일했으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은퇴를 몇 달 앞두고서야 배웠습니다. 국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억과 결심은 어떤 경제 모델로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제 고백입니다. 한 사람의 오만한 전략가가 15년에 걸쳐 배운 교훈입니다. 한 사람의 실패한 예측가가 평생을 돌아보며 깨달은 진실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남기며 한 가지 소망을 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소중한 유산이며 그들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랍니다. 그들이 그 힘을 잃지 않기를. 편안함 속에서 절박함을 잊지 않기를. 성공 속에서 겸손을 잃지 않기를. 풍요 속에서 기억을 잃지 않기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 나라의 진짜 힘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을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통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절망을 마주하고도 희망을 잃지 않았을 때, 그때 진짜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것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입니다.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말입니다. 그 결심과 다짐이 지금도 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15년 만에 찾아낸 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마지막 증언입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억입니다. 잊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미래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